자, 그러면 이제 할 게 많아서 이번 주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보셨던 호모제니우스 트랜스폼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벡터하고 클래스를 정의를 했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이번 학기 내내 비슷한 용어들로 이제 사용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C++, 더블 플러스로 클래스 형태로 우리가 호모제니우스 트랜스폼을 정의를 할 거고요. U 벡터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U 벡터는 여러분들 U 벡터는 X, Y, Z 세 가지만 이제 가지고 있고요. 앞부분에 H가 붙는 거는 호모제니우스 벡터입니다. 그래서 U 벡터에다가 2를 포함해서 X, Y, Z 1으로 표현하죠. 좀 사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수학적으로는 여기에 T를 붙여야 되겠지만, 그래서 트랜스포즈 행과 열을 바꿔야 되겠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표현이고, 이거는 프로그램으로 보신다면 U 벡터는 X, Y, Z 3개를 가지고 있고 H 벡터는 X, Y, Z 1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 매트릭스는 호모지니우스 매트릭스가 되겠고, 앞부분에 로테이션 파트가 9개, 트랜슬레이션 파트 3개, 1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H 매트릭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열어보시면은 총 16개의 엘리먼트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플로트로 정의되어 있고요. 이 녀석이 V16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V16은 배열이라 0부터 시작해서 15번에서 끝나겠고요. 이렇게 0, 1, 2, 3, 4, 5, 6, 7, 8, 9, 15를 넣을 거냐, 이렇게 볼 거냐인데, 오랫동안 제가 써봤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여기가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로 쓰는 것이 나중에 더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가지 않고 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비슷한 구조들을 오픈CV나 아마 오픈CV 정도 되는 데서는 그래도 호모제니우스 매트릭스들이 쓰이기 때문에 한번 보셨을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행렬 연산에서 되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호모제니우스 트랜스폼, 호모제니우스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16개가 뭔가 정의가 된 게 있으면 얘는 호모제니우스 행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 매트릭스 한번 구조 좀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몇 번이냐면요, 13번입니다. 여기 화면에 안 보이는구나. 화면을 껐다가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예제들 많은 것 중에 13번 뉴 디자인 해서 Y축 뒤집어 놓은 게 12번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Y축이 다 뒤집어져 있고 13번 호모제니우스 트랜스폼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어보시면은 아까보다 몇 개의 새로운 것들이 생겼어요. U 오브젝트, 여기에는 자동차가 들어갈 거고요. U 벡터, 여태 쓰던 거고요. UWND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위쪽에 보시면은 호모제니우스 매트릭스가 정의가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H 벡터에서 호모제니우스 벡터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C 수업도 여기서 C에 관련된 것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호모제니우스 벡터는 X, Y, Z 1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H는 1이라고 제가 이렇게 써놓으면은 자동으로 X, Y, G만 대입하면 H는 저절로 1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X, Y, Z 1 해서 변수 4개를 넣으실 수도 있고, U 벡터와 1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함수명은 H 벡터라고 똑같지만 얘네들이 인자를 다르게 쓸 수 있는 기법이 C++ 및 최근 많은 랭귀지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바가 이게 잘 안 되든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뭐 파이썬도 되든가, 파이썬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용어를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제가 그래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점프인데요.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부터 한번 코드 내에서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H 매트릭스 안에 V16이 있는 거, H 매트릭스를 찾아 들어갔더니 와, 복잡하다. 트랜슬레이션하고 로테이션 X, Y, Z하고 곱하기 연산이기 때문에 곱하기가 호모제니우스 행렬끼리 더하는 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더할 이유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다 오퍼레이터 곱하기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숙청하신 분들은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실 거고요. 행렬하고 행렬끼리의 곱도 필요하지만 행렬하고 벡터하고의 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벡터도 h 벡터를 곱하면 끝에 1이 있는 걸 곱하면 h 벡터로 리턴 되고요. u 벡터 x, y, g만 있는 걸 넣으면 그냥 자동으로 밑에서 호모지니어스 벡터구나 라고 생각해서 내부에서 계산해서 u 벡터라고 하는 일반 벡터로 리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V16에 있죠.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행렬이 처음 생기게 되면 여기 memset이라고 하는 총 16개 칸을 플로트 사이즈 오브 플로트에서 플로트는 디폴트로 4바이트입니다. 그래서 4 곱하기 16, 64바이트가 리셋돼서 0으로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0인 상태인데 아이덴티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로테이션이 없을 때에는 11, 22, R11, R22, R332, 111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0이어야 로테이션을 안 하는 거죠. 로테이션이 되는 부분에 0을 넣어놓으면은 로테이션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벡터가 원점이 돼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R11, 22, 33에는 2를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V1, V2, V6는 0이고요. V4, V5, V9도 0인데 V0, V5, V10에는 2를 대입을 합니다. 그게 지금 여기 보시는 V0, V5, V10, V15 끝에 있는 호모지니어티까지 전부 다 2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V를 0으로 만든 다음에 대각선 방향만 1111을 넣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의 시작 지점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언어 체계에서도 되게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거 오버로딩이 있고 오버라이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로딩은 뭐고 오버라이딩은 뭘까? 여러분들이 되게 조심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오버로딩은 인자 타입들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라는 함수가 있는데 XYZ 해서 인자 3개를 넣을 수도 있고요. 2개만 넣을 수도 있고 벡터 형태로도 넣을 수 있는 거 오버로딩입니다. 오버로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어릴 때부터 많이 경험해 보신 거기 오버로드 좀 보내. 오랜만에 듣는 잘 모르시는 분은 이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오버로드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오버로드는 인자들을 여러 개로 꾸겨 넣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내가 벡터가 들어왔는지 아니면 XYZ가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내부 코드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코드 보실까요? 아까 H 벡터 보면은 제가 오버로드로 한 경우가 있어요. 여기 두 가지 벡터 타입에 1 넣거나 XYZ에 1 넣거나 내부 코드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려면 H 벡터를 골라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XYZ H가 들어오면은 내부 변수에 XYZ H에다가 대입을 했고요. 벡터 V하고 H가 들어오면 X는 V.X, V.Y, V.G로 해서 내부에다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용례로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오버로드는 C++의 되게 특이한 성격 중에 하나이고요. 많은 언어에서 이게 형변환에 대한 것들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요새 언어들에서는 오버로드를 잘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아실 텐데 뭐 예를 들면 파이썬은 오버로드를 지원을 안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파이썬에 넣는 것들은 여기 플로트 x, u 벡터 v 하는 식으로 인자의 형변환을 파이썬에서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버로드 기능이 있게 되면 어떤 인자인지 알 수가 없어서 뻥 하고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뭔가 편하게 쓰려고 만든 것들이 요새 언어들의 스타일이라 형 변환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형은 여기서 타입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티저가 들어가도 되고 뭔가 개체가 들어가도 되고 이런 식으로 바꾸기 때문에 요새 언어들은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반면 에러에 대해서 취약해서 오버로드 기능이 없지만 C는 아예 인자들의 타입들을 형태들을 지정을 하기 때문에 오버로드 기능이 잘 쓰이고 있습니다. 자바가 아마 안 됐던 것 같은데 저 자바는 가끔씩만 쓰기 때문에 1년에 한
열흘, 1년 열흘 중에 한두 달 정도? 그 정도만 써서 어떨 때 가끔 가물가물하네요. 뭐 있는지 없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버라이드는 뭘까라는 것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버라이드라고 부르고요. 똑같이 오버로 시작하는데 오버로드하고 오버라이드는 완전히 다르고요. 오버라이드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최근 한 10여 년 이상 나오고 있는 모든 언어에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버라이딩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요. 어떤 유형의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를 일명 서브 클래싱 한다고 부릅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있는데 클래스가 원래 어떤 함수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손바닥이 클래스면 이거하고 유사하게 지금 오른손하고 왼손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기에 있는 함수를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좀 더러운 예제겠지만 손바닥에 있는데 코를 후빌 수 있잖아요. 그럼 오른손으로 했다면 왼손을 가지고도 뭔가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왼손으로 오른쪽 손가락을 이렇게 펑션 구조를 바꿔서 특정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되게 두 개는 유사해서 어떨 때는 손가락으로 짚기를 하지만 두 개의 손가락이 쓰이는 사례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런 식으로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계승을 받아서 이것의 성격을 바꾸는 스타일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 부르는 OOP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오브젝트를 객체를 제가 계속해서 3D 그래픽스 수업 내에서 이런 타입으로 썼다 저런 타입으로도 바꿀 텐데 OOP의 개념을 이용해서 서브 클래싱 하는 사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OOP의 개념을 이 수업에서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설명을 또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오버로딩 기능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H 매트릭스 트랜슬레이션은 벡터, U 벡터를 넣을 수도 있고 호모지니어스 벡터를 넣을 수도 있고 또는 트랜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X, Y, Z를 넣을 수도 있게 오버로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곱하기의 경우에도 자 H 매트릭스까지 즉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끼리의 곱도 가능해야 되지만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와 호모지니어스 벡터의 곱도 가능해야 되잖아요. 오버로딩 기능을 쓰면 아주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벡터 V, U 벡터하고의 곱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를 썼습니다. 다음에 뭐 3학년이나 4학년 때 이 수업에 4학년들도 많이 듣는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오버로딩 기능을 그 파이썬으로 제가 만들어서 드리는 것들 중에 오버로드 기능이 있는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건 어떻게 구현했나요? 궁금하신 분들은 H 매트릭스를 어떻게 제가 사용을 했는지 곱하기 오퍼레이터를 찾아보시면은 거기에 야 이런 방법으로 썼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스킬들이 발전하는 데에는 이상하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다른데 라고 하는 것들을 소스 코드 그 안에 보시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서 남이 짠 코드를 확인하면서 배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 확인들 열심히 하시고 그러다 보니 여기 보시면은 이 소프트웨어 폴더 안에 엄청나게 많은 예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WND 계열은 순서부터 해서 제가 어떻게 바꿔나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되게 많은 예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제 만들면서 저는 처음 만들 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자, 그러면 이제 example,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12번 예제에서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UWND 계열은 12번을 토대로 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12번 스타일로 13번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제 비교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목표는 뭐냐면 V'은 RV 더하기 T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해야 되니까 벡터, 이 카라고 하는 이제 녀석은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마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12번 예제부터 보시면요. U 오브젝트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U 오브젝트가 있고요. U 오브젝트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펑션 드로우가 있고요. 축 그리는 거 드로우 액시스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안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각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오브젝트잖아요. 사각형 자동차입니다. 이 얘가 각도값 조정하기 위해서 Q라는 거 가지고 있고 이제 우리는 이미 벡터 4개를 정의를 했어요. U 벡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벌텍스 4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래픽에서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용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점 4개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점을 그래픽에서는 꼭지점, 벌텍스라고 부릅니다. 그 벌텍스의 복수형은 벌텍스가 여러 개 있으면 아주 바람이 부드러운 버리시즈, 벌티시즈 이렇게 부르시거나 T 발음은 대부분 리을 발음이기 때문에 버리시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버리시즈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4개의 벡터로 이제 하나, 둘, 셋, 4개의 값이 원점 좌표계를 토대로 해서 상대값으로 벌텍스 안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가 조금 바뀌어 있는 거 보시면요. UWND가 원래 UWND입니다. 이 안에 온페인트문을 잘라다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드로우라는 함수를 불러오게 돼 있었죠. 근데 이 드로우가 안에서 원래 move to line 2였는데 이 녀석을 이제 깔끔하게 표현해서 move to line 2가 이제 보이지 않죠. 카.드로우 PDC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PDC를 요 안에다 던져준 거고요. 카.드로우, 카라고 하는 개체 안에는 드로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UWND이기 때문에 UWND의 헤더 파일을 찾아보십니다. 그러면 UWND 헤더 파일 안에 UObject 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원래는 카하고서 점 4개가 배치가 됐었는데 벡터 4개가 들어갔지만 이제 오브젝트로 제가 형태 변환을 해놨고요. UObject로 카를 했기 때문에 이제 UObject가 뭔지 확인해 봅니다. UWND에서는 헤더 파일 UObject.h를 불러왔기 때문에 이제 UWND에서는 UObject를 마음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UObject를 쓰려면 UWND가 컴파일 할 때 UObject가 뭐야? 아, 위에 보니까 헤더 파일이 있어. UObject.h를 컴파일러가 열어보죠. 그래서 UObject.h를 열어서 아, 클래스구나 하면 컴파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UObject 안에 가서 보시면 이제 U 벡터 타입의 벌텍스, 버리시즈 4개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가 어떻게 UObject에 정의되는지 보시면은 이제 UObject.C++입니다. 그래서 벌텍스 4개가 있는데 앞서 있었던 U 벡터 타입으로 잘 정의해놨고요. 각도는 0도라서 Q는 0이라고 되어 있겠습니다. UObject.draw 이거를 UWND에서 호출하고 있죠. UWND가 드로우 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보시면은 카.드로우가 있고 드로우 PDC를 넣죠. PDC를 넣어서 그 순간 UWND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카를 그림을 그리는데 카 그림이니까 이쪽 코드로 날라와서 이 오브젝트 안에서 드로우를 하고 축 그리고 그 다음에 move to line 2 해서 마지막 사각형을 그리게 됩니다. 한번 그려주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디버깅을 해서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UWND의 드로우를 좀 봤고요. 여기까지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왔고요. 그러면 UWND에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카.점 들어오니까 카는 뭔가 U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지금 보시면 U 오브젝트로 와 있죠. U 오브젝트의 드로우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4번 그리고 마지막 선 하나 더 그려서 탈출. 그래서 그림이 화면에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참 쉽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좀 차이를 해보겠습니다. 12번 예제하고 화면에 안 나와. 12번 예제하고 13번 예제하고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어떻게 간결해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C++를 쓰는 거를 C++의 객체끼리의 곱이라던가 객체끼리 뭔가 분해를 해나가는 과정이고요. 원래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이만큼의 코드였다면 객체화 시키고 나서는 코드가 되게 간략하지 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시면요. 12번의 경우에는 각각의 벌텍스의 카라고 하는 객체의 내부에 있는 벌텍스 0, 1, 2, 3에 접근을 해서 벌텍스를 Z축으로 회전을 30도만큼 해줬습니다. 그리고 트랜슬레이션을 각각 해서 V'은 RV 더하기 T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하면 똑같은 기능이지만 카.Q는 30도라고 잡아놨고요. 이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100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호모지니우스 행렬을 쓸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안 해주고요.
호모제니어스 행렬에서는 이걸 여러분들이 무빙 코디네이트로 생각을 하세요. 자동차 위에다가 좌표계를 붙일 겁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보면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했죠. 픽스드에서는. 그러면 이제는 이동한 다음에 로테이션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픽스드가 아니라 무빙이니까 여기는 픽스드고 여기는 무빙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뭐 똑같이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혼란스럽다면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픽스드로 보십시다. 픽스드로 보나 무빙으로 보나 연산을 똑같이 하는 방법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픽스드에서 보시면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했고요. 무빙이 아니라 여기도 픽스드라고 생각하시면은 픽스드에서 맨 처음에 로테이션 했죠. H 로테이션 한 다음에 픽스드는 이렇게 곱한다고 했잖아요. 다음 트랜슬레이션 하니까 HT입니다. 트랜슬레이션은 HT 곱하기 HR을 해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 하나 불러왔고 그 안에 있는 트랜슬레이션 T 대입했고 H 로테이션 Z축 회전이잖아요. 카.Q 30을 대입을 해서 HT 곱하기 HR로 해서 H가 나왔습니다. 이제 H가 나왔기 때문에 카 안에 벌텍스 0, 1, 2, 3에다가 H 곱하기 카 벌텍스는 H 매트릭스를 쓰거나 H 벡터를 쓰거나 또는 U 벡터도 오버로딩 기능으로 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연산해 주면은 그냥 U 벡터 타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거를 뭐 무빙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처음에 T 해야 되니까 트랜슬레이션하고 무빙은 오른쪽에서 곱하니까 로테이션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양쪽의 결과는 같아요. 근데 12번하고 13번의 결과를 보시면은 여기에 하나하나에다가 로테이션과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했는데 이거를 하나의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에다 넣어버리고서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에다가 XYZ 벡터를 곱해서 연산을 바꿔놓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똑같고 우리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코드를 보시려면 이걸 보면 처음엔 이게 더 직관적으로 보이겠지만 점점점 레벨이 올라가면서는 이거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코드가 깔끔하게 보기 좋다라는 것들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적을 하니까 다 나중에 없애버릴 겁니다. 그래서 안쪽에 하나의 연산으로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12번, 13번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까지는 이제 해봤고요.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토대로 해서 움직이는 것 13번 예제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걸 넣을까 말까 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래픽스를 배우고 있으니 처음부터 뭔가 잘 움직여 다니는 것들 재밌는 사례들을 보실 수 있게 예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바로 2학년들은 아직 안 배운 컨트롤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학년 때 자동제어 로봇공학에서 컨트롤에 대한 개념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지션 컨트롤을 할 거고요. 이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뭔가 제어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현재의 위치가 여기 있는데 그걸 여기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동그라미가 쭉 움직이면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 P 컨트롤이라고 하는 기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년들은 조금 어렵더라도 하나의 사례로서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영상물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XY 좌표가 있고요. 이동하고 나면 첨자로 제가 D라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벡터를 표현하면 X 벡터가 있고 이 부분에 이동을 하게 되면 목표값 XD라고 하는 벡터입니다. 이때 이 D는 Desired Position, 목표값이라고 불러요. 타겟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어기 때문에 제어에서는 전부 다 D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첨자 D, 서브스크립트 D를 붙이게 되면 목표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벡터고 얘도 벡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X값으로는 X방향으로는 얼마만큼 가고 Y방향으로는 얼마만큼 가야 되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매 순간에 에러를 계산합니다. 에러 벡터가 되겠고요. 정확하게 목표값 XD에서 X 현재 값을 빼게 되면 에러 벡터가 나옵니다. 주시하실 사항은 에러 벡터는 처음에는 이쪽 이만큼 이쪽 이만큼 X는 이만큼 Y는 이만큼이 되겠고요. 무언가 한 번에 이동하면 그게 무슨 그래픽이에요. 순간 이동이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이동하지 않고 X 방향으로는 이만큼, Y 방향으로 이만큼 가는데 그래 조금만 가자. 한 10분의 1만 가자 하면 이쪽 방향 벡터를 구해서 요만큼 가겠고요. 위로도 요만큼만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좌표가 요만큼으로 이동을 했고요. 이제 또 에러 벡터를 구하면 이쪽 방향인데 또 한 번에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10분의 1만 가자. 요만큼만 가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요만큼만 갑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뭔가 띵띵띵띵띵띵띵띵 하면서 요 근처에 가게 되면 에러 벡터가 되게 작아지겠죠. 에러 벡터가 되게 작음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만 가면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처음에는 이만하니까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점점 작아지니까 10분의 1씩 간다 그러면 처음엔 빨리 가다가 천천히 마지막엔 가면서 피슈 이런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P 컨트롤이라고 하는 기법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이 이해가 좀 가셨다면 일단 뒤에서 그림으로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가시겠지만 에러를 계산한 다음에 얼마만큼 가야 되는가, 현재의 X 값에다가 K배만큼 가자. 근데 그때의 K 값은 10분의 1만 2를 넣게 되면 한 번에 가겠고요. 1보다 크면 거길 지나가 버리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러를 계산했는데 비율이 2배 하면 처음부터 2배를 가니까 여기가 있겠죠.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에러를 계산한 다음에는 반드시 1보다 작고 또 음수를 넣으면 뒤로 가버리니까 안 되겠죠.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 K라고 하는 상수를 토대로 해서 K 곱하기 에러배를 해서 현재의 값보다 현재의 값에다 더해주면 새로운 X 프라임이 나오도록 꾸며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꾸미면 나중에 이론적으로도 배우시겠지만 점근적으로 exponentially, asymptotically 수렴하는 다이나믹스가 얻어져요. 자, 그래서 이 14번 예제 백머니 불여의견 14번을 한번 실행한 다음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번 예제 들어가 보면요. 저의 SSD는 소중하기 때문에 방금 전에 한 거 지우는 거 제가 계속 데모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14번은 제목이 컨트롤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움직이는 장면부터 먼저 한번 보실래요? 좀 보이시나요? 제가 여기 마우스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타겟 포지션, 디자이어드 포지션이 있으면 현재 이 네모는 이 부분에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까지 에러 벡터를 계산해서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처음엔 빨리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천천히 움직입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안 보이시면은 시력에 문제가 있거나 인지 부조화, 인지 장애가 있는 겁니다. 처음엔 빨리 움직이고 나중에는 천천히 조금씩 도킹하는 것 같죠? 재밌다.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코드 14번을 한번 분석을 해 보시겠습니다. 14번 예제로 들어가 보겠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옆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띵띵띵띵띵 하고 움직이는 거 타이머 안에 있다라고 배웠고요. 자, 조금 더 그 코드들 위해서 UWLD 쪽으로 가고 이 안에 코드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테스트 뷰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타이머가 걸리게 하기 위해서 셋 타이머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게 이제 UWND에다 제가 붙였네요. UWND의 on create 부분을 셋 타이머 불러서 약 100ms 1초에 10번 동작하도록 만들었고요. 타이머 안쪽으로 가서 보시면 타이머는 ID 이벤트가 1번으로 잡았기 때문에 셋 타이머에 어디 갔죠? 셋 타이머의 1번 타이머라고 불렀고 킬 타이머도 1번 타이머에서 만든 타이머를 디스트로이 될 때 윈도우가 없어질 때 지워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타이머에서는 ID 이벤트가 1번 타이머일 때 런을 돌려라. 그래서 런 코드로 밑으로 가보시면 여기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카의 현재 좌표계를 알고 싶다. 그래서 카.센터 제가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카.센터는 현재 카가 누구냐면 오브젝트잖아요. 그래서 카의 센터는 벌텍스 4개만 있기 때문에 이 벌텍스 4개의 평균점 얘들을 다 더해서 4분의 1을 해주면 센터라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0번, 1번, 2번, 3번 꼭지점 4개, 버리시즈 4개를 다 더해서 곱하기 0.25를 해주면 리턴 값이 나옵니다. 자, 이런 코드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엉뚱한 숙제를 내줬는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벌텍스들은 각각 U 벡터이고, 벡터끼리 더하기 연산 배웠죠. 벡터끼리 더한 다음에 곱하기 연산해서 플로트 값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벡터하고 벡터끼리의 곱하기는 나중에 크로스 연산이나 여러 가지가 또 나오겠지만 벡터에다가 스칼라 값 곱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게 제대로 동작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아직 숙제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숙제하신 코드를 여기다 대입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리턴 값은 4개의 꼭지점의 센터, 무게중심, 중심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UWND의 런 코드 계속 보시면요. 이제 5, 여기 사각형이 있다면 사각형의 중심점이 현재 5, 아까 수식으로는 X라고 하는 벡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값, 타겟을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X 디자이어드가 있는데 마우스 클릭해서 얻는 경우는 좀 이따 제가 얘기 드리겠고, XD하고 X하고 두 개의 차이를 빼서 에러라고 하는 벡터가 나왔죠. 이걸 여러분들이 지저분하게 XY 다 계산하는 것보다 코드가 굉장히 깔끔하죠. 타겟 벡터에서 현재 벡터를 빼면 에러 벡터가 나온다. 뭔가 코드가 깔끔하니까 이해하시기 편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C++ 같은 랭귀지들을 사용할 때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FM이라고 대형 프로그램인데 뭐 노드 단도 막 10만 개가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의 메인 코드를 보시면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OOP 형태로 접근했기 때문에 메인 코드를 딱 보여줬는데 딴 사람들이 실망을 하더라고요. 딱 코드가 요만큼밖에 안 됐었습니다. 기껏해야 한 20줄. 그리고 그것들은 전부 다 OOP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되게 간단해 보이는 연산이지만 내부에서는 X끼리 더하고 Y끼리 더하고 뭐 이런 연산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버깅 하기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코드를 깔끔하게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드를 깔끔하게 짠다는 것은 남들 보여주기 위한 용도가 아니고요. 개발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코드를 깔끔하게 짜는 거고, 이렇게만 보면 여러분들이 수식에서 보셨던 거하고 거의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에 실수했는지 아닌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OP 컨셉으로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겁니다. 에러를 계산했죠. 그럼 U 벡터에다가 플로트 곱할 수 있잖아요. 숙제로 나갔잖아요. 그럼 새로운 에러가 나오고 그것들을 각각의 벌텍스에다가 더해줍니다. 아까 X 새로운 값은 프라임은 X 벡터에다가 K100, K2 U 계산하고 똑같은 연산을 여기서 수행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화면을 갱신해라 리드로, 이게 단 겁니다. 자, 그러면 타겟 지점 X 디자이어드 타겟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는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뷰에 보면요, 클래스 위저드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안 보이네. 디폴트로 클래스 위저드가 여기 숨어있나? 저는 단축키를 써서 보통, 그죠? 안 보이죠? 네. 제가 말로 안 보여서 컨트롤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 플러스 쉬프트 왼쪽 쉬프트 키 그리고 X자를 눌러주시면요, 클래스 위저드라고 하는 녀석이 뜹니다. 클래스 위저드를 이렇게 띄워놓고 보시면요, 우리가 관심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보셨을 때 지우고 나서 클래스 UWND 안에 UW 또는 UWND 또는 다른 것들이 있는데 UWND가 보이시고요. 이 안에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가 처리하는 메시지 중에 WN Create를 클릭하면 앞서서 보셨던 On Create가 있고요. 이 부분에 또 WN Destroy를 클릭해서 저절로 코드가 On Destroy라고 생긴 겁니다. 그러면 마우스 클릭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메시지 중에 뭔가 의미 있는 걸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데, 대충 이렇게 넘기다 보면 키 다운, 키 업, 이거는 키보드가 눌렸을 때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센스로 하셔야 되고, L 버튼 다운, L은 뭐예요? 레프트죠. 마우스 왼쪽 키를 눌렀을 때 반응하도록 하는 코드가 여기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L 버튼 다운 눌러주시면, 그리고 애들 핸들러 또는 여기 더블 클릭하면 이 코드가 자동으로 생겨요. 그래서 On L 버튼 다운이라는 부분이 UWND 안에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래서 L 버튼 다운 하게 되면은 M 플래그라는 게 있고 C 포인트라는 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셔도 되겠고,
있고요. M 플래그는 마우스만 들어왔는지, MKL 버튼 또는 마우스가 아니라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들어왔는지, 쉬프트 키를 누른 다음에 들어왔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는 말 그대로 좌표입니다. 그래서 네, 포인트 부분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네, 원래 좌표계는 이쪽이 X축, 이쪽이 Y축이잖아요. 근데 제가 12번 예제부터 Y축을 이쪽으로 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전체 높이에서 우리가 클릭을 하면 포인트 안에는 여기에 X, Y 좌표가 나올 텐데 Y 좌표가 밑에서부터 올라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길이 하이트를 얻어내고요. 거기에서 현재 좌표계를 빼줘서 밑에서부터 Y가 동작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고, 그러면 타겟에다가 현재 클릭된 위치 X하고 Y를 Y만 뒤집어서 타겟 Y로 저장해 놨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또 리드로우가 호출돼서 그 부분에 사각형이 그리드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이런 간단한 통신들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유도미사일 같은, 우와 멋있다, 클릭을 계속하기 때문에 타겟 포지션이 지금 바뀌면서 얘들이 원하는 지점으로 자꾸 날아가려고 하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보면은, 아씨 이게 무슨 미사일이에요, 이거 그냥 사각형 하나잖아요, 그죠? 네. 아,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더 재밌는 예제를 보여줘야지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저의 SSD는 소중하기 때문에 .vs는 삭제를 하고요. 자, 그럼 14번까지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걸 끝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뒤에서 저 재밌는 예제를 하나 보여드릴 거고요. 조금 어렵지만 이해를 하시려고 해야 되는 부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 또는 절대좌표계에서의 트랜스폼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계시는 건데, 용어로는 렐러티브, 상대, 뭐 저 아인슈타인의 일반 특수 상대성 이론 렐러티비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렐러티브는 친척이기도 하고요. 상대적인 것들, 바로 친척 관계, 나보다 2촌이야, 나보다 3촌이야, 나를 기점으로 해서 렐러티브하게 상대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원조, 당군 할아버지부터 따지면은 제너럴하게 따지겠지만, 촌수가 그러면 뭐 20몇 억, 20억 7,832촌이야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촌, 4촌, 1촌, 2촌, 8촌 부르는 건 전부 다 렐러티브한, 나를 기점으로 해서 부르는 겁니다. 상대적인 거고 제너럴한 것들이고, 우리가 무언가를 움직임을 따질 때에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제너럴한 것이 편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렐러티브한 것들이 더 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렐러티브한 거의 대상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는 현재 위치에서 요만큼만 가는 것들을 따지는 겁니다. 방금 전에 피 컨트롤 하실 때 이 녀석이 날아가는 위치를 보면 현재 위치에서 에러를 구하죠.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얼마큼만 가는 것만 압니다. 현재 맨 시작부터의 위치들을 따지는 게 아니라 현재 위치에서 다음 위치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렐러티브한 거고요. 오히려 이 부분들이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고려하게 될 때에는 렐러티브가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무빙, 뉴 코디네이트 방식들이 편한 이유도 좌표계가 붙어 다니기 때문에 현재 좌표계에서 얼마만큼 움직이는가만 따지면 되지, 원래부터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가 계산하기가 더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트랜스폼보다는 렐러티브한 것들이 편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 픽스드 코디네이트 연산보다 뉴 코디네이트, 무빙 코디네이트가 더 편하게 느껴지는 거고요. 제너럴은 어떻게 하는가? 원래 원점이 어딘가 있고요. 거기서부터 다 모든 변환들을 계산하는 겁니다. 당연히 복잡하고 지저분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스타일들은 어디에 있냐면, 렐러티브한 것들은 다 여러분들 게임이에요. 현재 위치에서 여기 클릭하면 저기 가고, 또 거기 가서 여기 갔는데 또 여기 클릭하면 여기 가고, 렐러티브하죠. 근데 제너럴한 것들이 사례가 있죠. CAD입니다. 그래서 CAD 쪽에서는 제너럴 코디네이트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CAD
아니라 그래픽스에서 하나하나 움직일 때에는 움직임을 다룰 때에는 렐러티브가 좋지만 뭔가 구조물을 만드는 거죠. 여기다 배치하고 저기다 배치할 때는 얘들이 거의 잘 안 움직이니까 그때는 그래픽스에서도 제너럴 코디네이트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게임을 만들어야 되면 그래 뭐 여기 건물 하나 받고 저기 산 있고 걔들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때는 제너럴이 더 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우에 맞춰서 이제 쓰시는 거고요. 자, 이걸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뒷부분에서 오픈 조열 파트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은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일부러 이게 여러분들이 오픈 조열 쪽 그리고 나중에 많은 변환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하나의 사례를 프로그램을 앞으로 짜야 되는 스타일 하나를 얘기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자동차 예제를 보시면은 벌텍스가 있고 얘를 이동한 다음에 또 이동을 해서 자동차의 원래 데이터들이 이렇게 이 사각형의 스타일들은 사각형의 각각의 조건들은 깨지지 않지만 얘네들이 계속 움직여 다니죠. 원래 어디 있었는지도 좀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는 움직임을 다룰 때는 많이 쓰지만 그래픽스 쪽에서 또는 뭐 CAD 같은 데에서는 이 사각형이 움직이면 굉장히 많이 계속해서 움직여 다니면요 얘네들 간의 간격이 조금씩 에러가 쌓입니다. 그러다 보면 에러 때문에 나중에는 이 사각형의 크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얘기 드리면은 무려 1995년 94년이네요. 1994년도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도스에서 다른 분들 많이 모르시지만 아는 분들만 아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벌철 파이터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무려 도스에서 3차원으로 그때 제 컴퓨터는 386, 486이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도스 레벨에서 그래픽 엔진을 만들어서 벌철 파이터 머리에 상투 튼 택현하는 아저씨도 있었는데요. 아쉽게 이제 패키지화는 안 됐고요. 그때 만약에 이제 패키지화해서 제가 돈을 벌었으면은 제가 로봇을 안 했을 가능성도 아주 많습니다. 저쪽에 판교에 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실 3차원 게임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배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만든 게임 중에 하나가 거기에 속하고요. 그때 제가 이제 처음 느꼈던 건데 3차원으로 이제 뭔가 만들어놔서 발차기를 모션을 만들 때였는데 제가 일어날 수 없으니까 팔로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팔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발차기를 이렇게 차니까 그걸 100번을 했는데 100번 정도 테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점점 보니까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왼쪽 다리하고 오른쪽 다리가 길이가 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뭔가 영향을 주나 보다 해서 물론 이제 포문을 걸어서 10만 번 정도를 걸었는데 발차기를 10만 번 나가서 담배 피고서 들어갔더니 한쪽 다리는 이만하고요, 한쪽 다리는 요만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이 간격 사이가 조건이 일종의 구속 조건들이 돼야 되는데 길이가 일정해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이 길이가 조금씩 짧아져도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오리지널 데이터를 이렇게 남겨놓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이 그림입니다. 얘를 변환을 시킬 때에는 이걸 한 번만 빨간색으로 변환해서 이 빨간 점을 토대로 그림을 그려야지 이 오리지널 데이터를 계속해서 변환을 시키게 되면 다리가 하나는 이만하고 하나는 요만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 팔이고 이게 조그만 팔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 데이터를 남겨놓고 얘를 한 번만 변환한 다음에 변환된 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스타일이 그래픽스 쪽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인 거의 대부분 사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냥 게임을 만들거나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분들은 이 중요성을 잘 모르겠지만 엔진을 만들 때에는 그래서 오리지널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템포러리하게 임시로 템포러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템프라고 되어 있는 것도 여러분들
윈도우즈 같은 OS 보면은 그 쓰레기 파일들 넣은 템포러리, 템프라고 있잖아요. 온도 템퍼레이처가 아니고 템포러리, 임시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벌텍스가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가 있지만 그걸 변환해서 템포러리를 만들고 이걸 토대로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이제 프로그램 스타일을 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5번을 보면요, 컨트롤 미사일 발사하는 움직임을 템포러리 스타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픈 제어 쪽에서도 이 템포러리가 의미가 있다는 걸 아실 거고, 되게 복잡한 3차원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을 할 때에도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템포러리 스타일로 15번부터 바꿔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는 벌텍스 오리지널 데이터를 포함하는 벌텍스라는 버퍼도 있지만 똑같아야 되죠, 사이즈는. 그래서 템포러리 변환이 된 거, 실제로 이걸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릴 겁니다. 오리지널은 그대로 두고 변환을 했기 때문에 변환된 녀석을 토대로 드로잉하는 이런 스타일로 그려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런 코드는 보시면요, 이제 벌텍스에다가 새로 더해주는 값을 넣어서 벌텍스가 변환이 돼서 템포러리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림을 그리는 부분에서는 이제 벌텍스를 쓰지 않고 템포러리를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뭔가 오리지널 데이터가 변환이 한 번 된 다음에 템포러리로 그림을 그리는 이런 스타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GPU가 메모리 처리하는 과정도 이것과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 게임에는 벌텍스를 1000만 개밖에 안 썼는데 이상하게 내가 대충 따져보면 메모리가 남아 돌아야 되는데 GPU 메모리가 모자르다라는 경고등이 뜨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1000만 개가 아니라 2000만 개는 띄울 수 있는데 왜 1000만 개에서 에러가 뜰까? 내부에서 이런 템포러리 영역들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GPU는 밀어넣은 데이터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얘네들을 처리하는 공간을 따로 할당하고 있고요. 정말로 이런 식으로 유사하게 메모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예제로 들어갈 거고요. 여기까지 왔으면 뭔가 조금 더 나이스하게, 여기는 뭐 숙제는 안 나타나고 숙제는 다음 주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미사일이 왜 이렇게 어색한가 봤더니, 미사일이 있는데 여기까지 찍어 하면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미사일은 이렇게 흘러가야 되겠죠, 그죠? 자동차 움직이는 것처럼 자동차가 이렇게 가니까 되게 어색하고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녀석이 지금부터 이렇게 턴을 해서 들어가는 거, 이거를 정확하게 따지는 방법은 사실 4학년 자율주행 슬램 과목에서 배우기는 하는데, 여기서 아주 간단한 이론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계산하려고 보니까 이제 각도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쓰시는 거고요. 각도는 자동차가 여기 위치해 있고 방향 벡터가 있겠죠. 나는 이쪽으로 X 뒤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녀석의 방향이 에러 벡터를 토대로 해서 구했는데, 그때의 내 자동차는 에러 방향, 에러 벡터 방향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각도를 이제부터 에러 벡터를 토대로 해서 방향을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y좌표계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손 법칙으로 세타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뭐 간단합니다. 에러 벡터 우리 구했고요. EX, EY 나왔습니다. 그러면 방향 벡터 세타는 어떻게 구하는가? 탄젠트를 써서 x분의 y를 토대로 해서 구하는 거고요. EX분의 EY로 각도 세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 값이 x분의 y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해당하는 세타를 구하려면 아크 탄젠트, 탄젠트의 역함수죠. 모든 프로그램에서는 아크, 역함수를 아크로 표현되어 있는데 아크를 대신해서 a 탄젠트 2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걸 쓸 때 여러분들이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탄젠트는 하나밖에 없는데 아크 탄젠트는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크 탄젠트와 그냥 아크 탄젠트가 아닌 아크 탄젠트 2가 있습니다. 얘만 그래요. 얘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x하고 y를 대입을 하게 되면 바로 요 x 분모하고 분자를 넣게 되면 각도 세타는 그냥 아크 탄젠트는 0에서 2파이가 나오고요, 아크 탄젠트 2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로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크탄젠트는 음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동차가 있는데 예, 자동차가 이제 이렇게 쫓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있다. 그러면 자, 원래 미사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 방향이니까 아, 세타를 구해서 나 이만큼 회전해야겠다. 계산이 쉽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를 찍습니다. 그러면 아크탄젠트를 쓰게 되면 0도에서 360도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만큼 돌아가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마이너스 쪽으로 마이너스로 움직이지 않고 이 녀석은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여서 여기를 향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데모에서 나중에 보시면 이 사례들을 많이 보실 거고요. 그래서 자동차, 모바일 로봇, 뭐 이동하는 로봇 또는 이런 종류의 게임류에서는 전부 다 아크탄젠트 쓰지 않고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있는 아크탄젠트 2를 씁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만 제가 얘기 드리겠고요. 벡터의 앵글을 구하는 함수를 제가 만들어서 넣었고 아크탄젠트 2를 써서 2차원 벡터에 아크탄젠트 2의 리턴 값은 또 세타이기 때문에 레디안으로 나오고 레디안을 각도로 보기 위해서 디그리 매크로를 써줬습니다. 레디안의 반대로 디그리라는 매크로를 썼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려볼 텐데요. 자, 17번 예제 그리고 많이 나온다. 여기 설명이 길어져서 17번 예제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UWND 17번에 있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안 했던 템포러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5번, 16번에서 앵글 구했고요. 17번에서 이것들을 같이 합쳐서 프로그램을 짜놨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 녀석이 각도 변화하면서 여기까지 치우 하고 가고 있죠. 여기까지 했더니 퓨 하고 날라옵니다. 그죠? 여기 찍을 때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에러 벡터를 계산해서 방향을 비틀고 뿅 하고 날라옵니다. 그래서 얘가 먼저 회전을 한 다음에 날라오는 장면 보시겠습니다. 그죠? 날라오는 간격은 똑같이 회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미사일에 가까워졌고요. 이게 이제 17번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17번 예제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녀석들이 이렇게 날라오는데 어딘가 좀 부자연스럽죠. 이게 각도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날라오기 때문에 되게 어색한 그림이 됩니다. 이거 당연히 이제 마지막 예제에서 제가 잡을 건데요. 아, 재밌다. 뭐 물고기 밥 주는 것처럼 지금 쫓아오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회전은 전부 다 탄젠트 세타를 이용한 아크탄젠트 2를 써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심하실 때 한번 코드 내부를 좀 보시면 되겠고요. 안쪽을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어서 좀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앞서 15번에서 얘기 드린 대로 벌텍스를 오리지널은 그대로 두고 템포러리 벌텍스로 템포러리로 드로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17번 예제는 어떻게 했냐면 템포러리 벡터를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써서 계산하고 그걸 가지고 그렸습니다. 17번 예제에 여기 뒤에 자료가 있어서 여기서 얘기 드리고 가겠습니다. 뭔가 벡터를 꺼내서 처리하는 것들이 되게 귀찮고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오리지널 데이터 있고 템포러리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조금 지저분하게 처리하는 게 싫어서 이제 움직이는 오브젝트인 이 오브젝트 안에다가 아예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넣어버렸어요. 자,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 바깥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아까 예제에서 보시면 자동차 안에 벌텍스에 접근해서 무언가 변화를 시켜준 다음에 그걸 템포러리에 저장했죠. 이쪽 코드가 너무 지저분하고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예 H 매트릭스를 움직이는 녀석에다 넣습니다. 이것도 모든 여러분들이 게임 같은 데도 마찬가지지만 총알들도 이런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총알 게임에서 보면 그렇게 많은 총알을 쓰고 총알이 저거에서도 날라오는 보통 뭐 요새 옛날 게임 한 10년 전에는 제가 2,500개 정도까지 움직이는 개체들 전부 다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 갖고 있었고요. 요새는 한 5,000개 정도 될 텐데 이런 허접한 총알 하나도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머릿속도 당연히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쓰니까 아까는 템포러리가 있었는데 템포러리를
굳이 메모리 공간을 잡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메모리를 잡아먹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정의하면 벌텍스하고 템포러리가 있게 되는데 템포러리를 이제 없애버렸고요. 오리지널 데이터만 여기 저장을 했습니다. 그럼 템포러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다음 코드를 보시면 자, 런 코드입니다. 자, 드로우부터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로우를 보시면 전에 코드는 어떻게 됐냐면 템포러리에다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그걸 move to line to에서 그림을 그렸었어요. 근데 이제는 템포러리가 지역 변수로 정의가 됐습니다. 이때는 외부에서 템포러리를 계산해서 넣어줘야 됐기 때문에 U 오브젝트는 템포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변환이 오브젝트 안쪽으로 들어와 버렸죠. 호모지니우스 매트릭스를 제가 오브젝트마다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오브젝트는 U 오브젝트는 호모지니우스 트랜스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템포러리 벡터를 지역 변수로 정의한 다음에 지역에서 정의하고서는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U 벡터 템포러리를 공간을 잡아먹지 않고 지역에서 여기서만 그림을 그릴 때만 공간을 잡아먹은 다음에 요 루틴이 끝나면 제거되기 때문에 템포러리 벡터가 메모리를 순간적으로만 차지해서 많이 차지하지 않게 되죠. 이런 간단한 차이도 여러분들이 점의 개수가 100만 개, 100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 난 그런 거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한 화면에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움직이는 오브젝트가 5000개가 되면요, 걔네들이 2차원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점 4개가 필요하죠. 5000개에다가 곱하기 4 하면은 2만 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 외에 다른 씬 데이터들이 같이 포함이 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얼굴 스캐닝 하거나 하면은 얼굴 보통 싸구려 레이저 스캐너의 경우에도 점을 100만 개로 얻어냅니다. 100만 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모리 관리하시는 하나의 사례로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겠고요. 자, 그럼 런 코드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에는 런 코드에서 변환을 해서 템포러리에 저장을 했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런 코드는 템포러리를 만드는 걸 안 할 거고요. 런 코드가 템포러리를 만들지 않고 드로우에서만 템포러리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 코드도 되게 좀 달라집니다. 여기 코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시면은 에러 벡터 구해가지고 원전 벡터에다 더해서 t라고 하는 벡터를 구했잖아요. 얼마만큼 트랜슬레이션 할 건가. 자, 여기는 이제 회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러 벡터를 토대로 해서 각도를 구했고요. 90도를 빼줘서 90도 빼는 이유는 우리가 뭐 처음 만든 미사일이 이렇게 생겨서 그래요. 이렇게 생겨 있으면 90도를 안 빼도 되는데 이렇게 생겨 있기 때문에 얘가 90도, 마이너스 90도에서 이쪽을 향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각도 Q 구했고요. 그 다음에는 T는 얼마만큼 가는가? 현재 미사일 좌표계에다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거 0.1배만큼만 요 새로운 트랜슬레이션이 됐고, 요것들 보시면 전부 다 지금 지역 변수죠. 그래서 요 루틴이 끝나고 나면 사라질 거고요. 여기 카점 Q 빼고요. 그 다음에는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카점 H에다가 호모지니어스 변환 행렬만 기억을 해둘 거예요.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한 다음에 무빙 코디네이트로 생각한 다음에 이 녀석이 트랜슬레이션 한 다음에 무빙이니까 제자리에서 로테이션 한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다 새로운 게 붙는 거 무빙 코디네이트고, 픽스드 들어가면 제자리에서 로테이션 한 다음에 이동해줘서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꾸미는 것이 바로 그래픽스에서 대부분의 개체들을 다룰 때 거의 기본적인 방식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뭔가 움직여야 되는 대상들은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만 갖고 다니고요.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에는 템포러리에 해당하는 것들은 드로우 쪽에서 잠깐 생겼다 제거를 해줘야 메모리를 적게 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지 않은 엔진의 경우에는 옛날 크라이시스 같은 게임도 마찬가지인데 엔진이 메모리를 무대기로 먹죠. 그래서 동일 스펙의 다른 뭐 언리얼 같은 엔진들보다 과도한 스펙을 요청했던 이유는 이런 아주 간단한 것들을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게 되면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엔진을 이 수업에서 엔진의 기본적인 구성들을 배우고는 있습니다만 정말로 엔진급을 만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17번 예제는 한 번에 틱틱 회전을 하기 때문에 되게 부자연스럽습니다. 아까 예제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요. 17번 예제 제가 해보면 얘는 에러 값을 토대로 해서 한 번에
제가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얘는 한 번에 로테이션 한 다음에 에러 값만 이동만 0.1배로 P 컨트롤 하기 때문에 되게 부자연스럽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멈춘 다음에 회전부터 하고 가는 거죠. 띵 회전한 다음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회전을 다 해버리기 때문에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근데 자, 이걸 좀 더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들 목이 걸려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아주 간단한 게임에서 보면 유도탄 만들 때 이렇게 안 만들죠. 네, 되게 자연스럽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사일 만들기 위해서 유도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이게 너무 간단해 보이고 어려서부터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되게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 게임에서 보시면 총알이 대부분 각도가 이렇게 틀어지는 총알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총알들은 동그랗게 대칭 구조로 만든 이유가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계산하기 되게 어렵고요. 유도탄스럽게 이거 그냥 컨트롤하면 유도탄스럽게 움직이긴 하지만 퓨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날아다니질 않잖아요.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런 겁니다. 실제로 이게 얼마만큼 만들기가 어려운 거냐면요. 이 유도탄을 설계해서 옛날에 만들 때 방금 전 17번과 같은 식으로 만드는 건 간단하니까 별 문제가 아닌데 이걸 유도탄을 그럴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하고 앉아서 이렇게 한 2분 생각하다가 옛날에 그 책에 나왔던 그 예제를 써야겠구나 라고 했었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제가 석사 때 배웠던 선형 제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버나드 프리드랜드라고 하는 양반이 쓴 책에 있는 연습 문제가 떠올랐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유도탄을 제대로 만든다는 것이 게임 레벨에서도 굉장히 고급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나온 예제들이 쓰여야 돼요. 사실 되게 쉬워 보이지만 유도탄 못 만드는 그 게임 회사들 많아요. 이게 되게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4장인가 7장에서 봤던 예제인데 실제로 제트기를 제어하는 수식을 제가 떠올렸고 그걸 그대로 여기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제트기가 움직일 때는요, 쉽게 말하면 비행기가 움직일 때는 헤딩 앵글이라고 하는 비행기의 헤딩 앵글,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보셨던 비행기의 머리통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는 모바일 로봇 쪽에서도 헤딩 앵글이라는 것이 쓰입니다. 4학년 때 여러분들이 자율주행 과목 들으시면 헤딩 앵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여기에서 이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식들이 몇 개 있는데 거기에 이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헤딩 앵글이 한 번에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조인트 리밋처럼 로봇공학 배우신 분들은 뭐 각도에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데 최대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맥시멈 각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1초가 지난 다음에 이 각도는 360도로 회전할 수 있기도 하고 그렇지도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제트기는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제트기가 아니라 일반 비행기라면 걔들은 각도 변화가 되게 늦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도 이거를 이렇게 생긴 비행기라면 헤딩 앵글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다이나믹스가 느려서 그렇습니다. 이 수업을 듣는 4학년들은 아마 이해가 가실 거고요. 그런데 제트기의 경우에는 날개를 일부러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종이 비행기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어떤 게 더 안정적으로 날아가는가 보시면 얘가 속도는 빠르고요. 대신에 얘는 조금만 잘못 만들면 날아가다 픽 하고 떨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날개가 생겨 있으면 얘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부드럽게 각도 변화는 느리지만 천천히 안정적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이게 안정한 것이고 얘는 불안정한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언스테이블이고요. 언스테이블한 것들은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미사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걸 보시면 여기만 이렇게 있는 듯 많은 듯한 날개가 붙어 있는 이유는 각도 변화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일부러 불안정하게 만든 것들이고요. 이 책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대학원 가셔서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별로 자세하게 설명은 안 되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연습 문제 중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을 보실 때는 연습 문제를 다 푸셔야 돼요. 그래서 각도가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데 최소 단위가 있구나 라고 하는 이 간단한 규칙을 대입을 해서
18번 예제를 만들었습니다. 18번 예제는 설명은 따로 드리지 않겠고요. 여러분들이 심심할 때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각도 변화가 한 번에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미사일은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 같은 그런 미사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 클릭해 보면요. 각도 변화가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부드럽게 변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퓨 그럴듯하죠? 네. 여러분들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말로 이런 게임에나 쓰일만한 아주 간단한 미사일의 경우에도 자연계의 특징을 그대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연계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연계에서 실제로 쓰이는 공학적 지식들이 여기 투입이 돼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속도가 낮은 부분에서 각도 쫓아 들어가느라고 이 녀석의 각도가 거의 원점에 가까워지게 되면 삼각형이 어떻게 돼요? 한 번은 이쪽으로 한 번은 이쪽으로 하면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갑자기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때 에러가 각도들이 굉장히 작은 상태였는데 요 위에 올라가게 되면 각도가 이만하게 보이죠. 그래서 얘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게임 같은 데에서는 그 부분에 도달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각도 변화를 안 하게 해서 흔들림 현상 같은 거 없애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단순한 규칙, 한 번에 물리적으로 미사일은 팍팍 각도를 틀 수 없기 때문에 각도 변화가 어떠한 특정한 스레시홀드, 문턱값 안에 있게 만들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주 그럴싸한 유도 미사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간단해 보이고 만약에 이거를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이거를 하고 있다가 저희 어머니가 들어와서 보시더니 너는 도대체 뭘 하고 앉아있냐 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딱 잘 모르는 분들이 보셨을 때 욕먹기 딱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제 돌리실 때는 방에 혼자 들어가서 돌리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자연계에 있는 현상들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적용을 한 실제 미사일이나 이런 분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설계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자연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게임 같은 경우에도 그럴싸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로서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보시라고 만들었습니다. 얘의 경우에는 지금 조금은 더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도가 0도에 가까워질수록 조금씩 튀는 현상들이 보이고요. 여기에다 이제 속도 조절하는 것까지 조금 더 넣어야 이제 정말 그럴싸한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미삼아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듯하죠. 이걸 그대로 이용을 하는 것들이 모바일 로봇이 현재 여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야 여기까지 가서는 반드시 저쪽을 봐야 돼 하는 경로들이 지금 생성이 되고 있죠. 컨트롤러에 의해서 경로가 S자 커브 형태로 곡선들로 생성이 돼서 마지막 지점은 이렇게 갑니다. 이게 되게 우습게 볼 것이 아니라 미사일 만드는 거를 보면은 우스운 예지만 모바일 로봇, 이동 로봇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경로 설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로서 보시면 되겠고요. 저쪽을 크게 돌아서 지금 돌아왔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진짜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재미삼아서, 이거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처음 써보기 때문에 되게 천천히 늦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에 있는 예제들 여러분들이 18번까지 지금 다뤘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코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실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실제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금방금방 듭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코드 보시면서 각각이 의미하는 바들을 복귀해 보시면 됩니다. 바둑 두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잘 모르실 때에는 한 줄씩, 왜 한 줄씩 짜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뭐 하나가 들어갔을 때 어떤 동작이 되는지는 제 예제를 가지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짜는 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복기를 하다 보면 한 줄씩 보면서 따라 해보고 중간중간 컴파일해서 제대로 되는지, 이걸 미련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친 다음에 확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펑션에 있는 기능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중간중간에 코드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숙제, 여기까지의 숙제는 다음 주에 얘기